함축 이렇게 머금고 있는 의미 내용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 내용. 이거를 쉽게 말하면 해설해 드리는 겁니다. 해설. 근데 이게 듣는 분들의 이제 수준 차도 있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시겠지만 또 이제 그 뭡니까 내가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뭡니까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것만큼 부족하니까 이렇게 듣고 나서 여러분이 추가로 아까 말하면 질의하시면 이거에 제가 다시 응답해서 보충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끼어들 뭐가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뭐 속이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달리는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강의 성격이 완전히 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묻는 내용에 따라서. 물론 제가 뭐 여러분의 질문에 100% 만족스럽게 답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하시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보통 질문하시라 그러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학생들도 눈치를 봐요. 아니, 나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약간 이제 쑥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질문 안 하는데, 근데 내가 모르면 내 옆에 친구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그 이해도라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다른 사람도 잘 모를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감 있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함축이란 말은 뭐 그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영어로 바꾸면 implication. imply 한다, 함의한다, 함축한다. 그 동사입니다. 그게 명사형이죠. 해설은 explication. 제가 굳이 영어를 쓰는 까닭은 뭐냐니까 이 뿌리라는 말은 영어의 어원상 주름 딱 접어놓은 걸 얘기합니다. 접혀서 그 안에 막 뭐가 들어있어요. 안으로 접어놓은 것, 의미를 안으로 접어서 압축해서 표현한단 말입니다. 문장으로. 그래서 짧은 분량 속에 많은 내용을 쉽게 말하면 때려 넣는다 이거죠. 그럼 제가 하는 거는 사라져 버렸나요? 아까 여기다 있었죠? 뭐야? 네. 나오네요. 요거는 주름을 펼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있는 거를 잘 안 보이는 거를 보이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열어줘도 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완해서 질문하시라. 그럼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뭐 최대한 능력이 닿는 대로 다시 보완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내 강의 방식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강의 내용. 물 좀 마실게요. 강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텍스트에 이렇게 철학으로 묻고 답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서술이 되어 있다 그러겠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을 빼고 2장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 인식, 진리, 사고, 뭐 가치, 인간, 존재, 사회, 절대자 뭐 이렇게 쭉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철학으로부터 그 밑에까지 그 2장부터 10장까지 2장부터 10장까지는 아까 말한 철학이란 무엇이냐, 철학으로 묻고 답한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이 보엔스키 나름의 답변이에요. 그걸 특히 2장에서 압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은 3, 4, 5, 6, 7, 8, 9, 10에서 다시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럼 1장은 뭐냐? 1장은 좀 생뚱맞게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법칙이 왜 갑자기 등장하지? 이거는 아마 그 당시 강의 그 분위기가 라디오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 청자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출 수 없어서 좀 더 일상적인 문제에서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법칙, 자연 법칙입니다. 법칙은 그 영어 어디 갔어? 오케이. 로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입니다. 이거 근데 이 영어는 이게 로가 그냥 법률, 인간이 만든 법률도 로여서 뭐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뭐 인간이 만든 법률이 아니라 자연에서 발견하는 법칙을 말한다 이렇게 따로 사족을 달아놨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간단히 말하면 자연 법칙을 이렇게 합니다. 자연 법칙 로는 이건 뭐 우리가 굳이 부가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대충 뭔지 알죠. 자연 법칙이 뭔지. 뭐 쉬운 예로 이거 제가 이거 왔다가 이게 잡았다가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겠죠. 자연 법칙 아닙니까, 그죠? 흔히 말하는 무슨 중력 어쩌고 하는 법칙, 그죠? 이게 이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법칙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곳곳에서 빛이라고 하는 게 어떤가? 이거 직진합니다. 우리가 직사광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빛은 항상 직진해요, 그죠? 물론 요즘 뭡니까 그 상대성 이론에 하면 직도 중력장을 지날 때 휜다 그러죠. 그러나 그거는 뭐 먼 나라 얘기고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빛인 경우 직진하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은 직진해서 입자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의 그 자연 환경 속에 곳곳에는 법칙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일상에 체험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숨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어떤 방식으로 있는 거냐 말이죠. 어떤 방식이 있는 거냐? 있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철학적 용어로 쓰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법칙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냐? 이 세계에 달라붙어 있느냐? 아니면 세계 밖에 어디서 온 거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적어도 이 보엔스키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과학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과학자들은 법칙이 뭐냐 이거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법칙은 있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법칙을 전제하고 탐구를 한다는 겁니다. 법칙은 있는데 그 다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예측하고 무엇을 방지할 거냐? 이런 것에 탐구의 안목이 가 있지 법칙 그 자체가 뭐지? 저게 어떻게 존재하지? 여기에는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가 한번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뭐 법칙이라는 건 이제 뭐 흔히 아는 거니까 그에 대한 얘기는 좀 접어두고 법칙이라는 것과 유사한 다른 어떤 것들이 인간 세상에 많아요. 이걸 흔히 우리는
보편이라 그러는데 보편. 보편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특수. 잘하시네. 바로 나오시네. 특수. 보편, 특수. 보편은 뭔가요, 그러면? 특수는 뭔가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 우리. 그죠? 근데도 뭐 말이 모르진 않을 거예요. 이 보편 특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진 않는데, 다만 말로 표현하니 좀 거시기하죠. 이건 우리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은 어떤 우리의 그 집단에서 그 개체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추출했을 때 그걸 보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추출하기 전에 하나하나의 그 개체 그걸 특수라고 그러고, 물론 이건 상대적인 용어여가지고 뭐 더 많은 그 유비적 상황으로 달리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때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있는 걸까? 이렇게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개체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외부에서 투입한 건가? 아니면 뭐 어떤 제3의 공간에서 내려온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그 보편에 대한 물음은 철학이 시작하고 나서, 적어도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날에 무슨 데리다니, 들레즈니, 무슨 뭐 화이테드니 하는 상당히 그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학자들의 이르기까지 언제나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었어요. 보편과 특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고민했다는, 철학자들은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칙이라는 걸 앞에 놓은 까닭은, 보편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냥 막 바로 보편 얻어 이러면 그 보편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법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의 역사에서 줄기차게 문제가 되어 왔던 보편과 특수라고 하는 특수한 주제어를 법칙이라고 하는 보다 익숙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본다. 또 문제 삼아 본다. 어떻게 묻고 답하는지 한번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챕터를 맨 앞에다 놓은 게 아닌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물론 직접 물어본 게 아니니까요. 보엔스키는 아마 20세기 초에 1902년인가 폴란드 출신의 철학학자입니다. 그래서 90세 좀 넘게 생존을 계셨다가 아마 1990년도 중반에 아마 졸하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최고 인류의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아주 중견의 그 견실한 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스위스의 프리부르크 대학에서 그런 꽤 그래도 역량 있는 학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 책을 저것도 이렇게 순서로 나열한 게 아닌가라고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제가 참고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건 원래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원서라고 해서 만들어서 이제 서점에서 판매했던 건데, 제가 옛날에 하나 이거 어렵게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강 교재로 쓰려고. 이게 오래된 건데, 또 여러분에게 내가 혹시 필요하시면 영어 원서도 혹시 전달받으신 분 계세요? 필요하시면, 필요 없으면 상관없고. 이건 우리가 원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은 그래서 강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혹시 지금까지 얘기 중에 혹시 궁금한 게 계시다면
약간의 질문하세요. 더 뭐 할 얘기 없어요? 예. 보통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보편은 대체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죠? 삼각형. 뭐 선이 좀 비틀어졌는데 각계의 다른 유형의 삼각형입니다. 뭐 정삼각형, 뭐 예각, 둔각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렇게 합시다. 각자가 삼각형이에요. 여기서 보편은 뭐겠습니까? 삼각형. 그렇습니다. 삼각형. 근데 삼각형 어디 있어요? 삼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삼각형 그 자체가 어디 있어요? 보편인데. 이건 뭐? 이건 하나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특수. 근데 이것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 삼각형. 근데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삼각형 자체가 어디 있냐고요. 네? 여기 없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삼각형 자체는 없어요. 삼각형 자체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으로란 말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사유의 대상으로. 이것들은 이 삼각형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거 자체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건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삼각형 자체 보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편은 생각할 수 있음. 특수는 제한적인 의미입니다만, 특수라고는 여기 이때 특수란 말은 개체를 의미합니다. 개체, 개별 존재. 이거는 생각할 수는 없고 오직 감각할 수 있음. 그러니까 보편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거 연관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왕 질문이 나와서 간단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자, 또 혹시 있으신가요? 예. 일반이란 말은 경험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고 나서 불안해서 이렇게 묶어서 요거 비슷하네 이렇게. 그래서 일반화라는 말 있죠 왜?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어디 갔어? 영어로 바꾸면 generalization. 어원을 따지면 genus 종. 유 할 때 유 genus 들어보셨죠?
어려우신가요? 근데 자꾸 영어 말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서양 철학은 그 원의 그 개념의 근원이 그리스어 또는 라틴어 이렇게 가져가서 오기 때문에 그쪽을 이렇게 쫓아가서 의미를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뭔가를 분류할 때 경험적으로 여기 비슷한 놈 묻고 여기 비슷한 놈 묻고 이건 이런 놈들이야 하고 우리가 서술하죠. 그걸 일반이라고 합니다. 일반화. 이건 경험보다 더 독특한 개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수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죠. 학교 속에는 고등학교가 초등학교가 들어가죠. 근데 그 초등학교는 그 학교에 대해서 특수입니다. 그건 경험적 대상이 아니에요. 개념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를 다 띄어서 여의도 초등학교, 영등포 초등학교, 신촌 초등학교 이렇게 묶어요. 그건 초등학교죠. 그 초등학교는 보편입니다. 그때 하나하나의 낱개의 학교가 특수죠. 다시 특수와 보편은 논리적 대비 상황입니다. 논리적 대비. 다 나오네. 개별이란 그건 이제 예예예예. 그건 바로 이 일반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수와 일반이란 말이. 그때는 그때 일반이란 말은 여럿을 한꺼번에 묶었다. 제너라이즈 했다. 그 부분에 특수한 사례로 들어가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일반과 특수의 아주 그야말로 경험적 그 사용 방식의 한 사례일 뿐입니다. 처음에 너무 어렵게 하면 이게 다음 시간 안 나가시겠는데. 개별이라는 말은 영어로 individual, 그죠? individual. 그는 쪼갤 수 없는 놈. 쪼개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놈. 그런 걸 개별이라고 합니다. 개체, 개별. 그러니까 이거 개체인데 이걸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더 이상 마이크 역할 못하겠죠. 그럼 개체가 아닙니다. 요거 하나는 개체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낱개의 사물들, 존재들, 그걸 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개체입니다. 물론 특수이기도 하죠. 논리적으로 특수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갖는 보편은 뭔가 인간성, 그 보편입니다. 또는 동물성, 그 보편입니다. 여러분에게 깃들어 있는 보편성.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철학은 말의 유희예요. 말의 유희.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다른 어떤 그 실험적 또는 경험적 뭐 이런 방식이 없어요. 철저하게 개념만 갖고 생각하고 이론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명확해야죠.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내 얘기를 전달하죠. 그리고 또 그걸 전달받은 사람이 또 명확하게 이해할 것이고. 근데 약간의 시중에 오해가 있어요. 철학은 말을 대충 모호하게 해도 되는 그런 학문인 것처럼. 완전한 미스테이크입니다. 모호하게 쓰는 철학자 있다면 건 철학자 아닙니다. 설령 모호한 말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밝히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모호하게 쓸 수밖에 없는지를 데피션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그냥 뭐 무슨 적 붙여가면서 막 온갖 그 관념적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말을 막 만든다고 철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철학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철학은 수단이 언어밖에 없어요. 탐구할 수단이. 그 수단이 예리해야죠. 그래야 탐구가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뭉뚱해가지고 날이 서지 않으면 탐구가 날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더 예비 훈련 시키라고 조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이 시간을 통하지 않더라도 요즘 오픈 AI 있죠? 그
한 몇 달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럴싸하게 대답합시다. 그럴싸하게 그런 걸 통해서 물어봐도 돼요. 거기다가 그냥 또 뭐 요즘은 뭐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도 있어요. 거기다 물어봐도 돼요. 이런 것도 물어봐도 돼요. 나하고 조금 다르게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어쨌든 나름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됐죠? 맥락 상황에 따라서 노다의 도가도 비상도 말해버리면 아니다. 이 의미가 계속 미끄러지는데 명백한 개념이라는 게 뭐 우리 머릿속에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불안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언어밖에 없어요. 인간에게는 특히 철학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무능성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끄러짐 있어요. 언어는 분명히. 그리고 또 언어라는 게 세월을 따라서 변하잖아요. 문맥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 어떤 그 확고한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냐 언어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건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고대에서부터. 저 서양 철학의 경우에 고대의 회의론자는 거기서 출발해요. 거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미끄러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날 현대 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언어를 말할 때는 뭐 철학적 개념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료하게 데피니션해야 된다. 데피니션 정의한단 말이죠. 정의. 이건 뭐 전공에 상관없이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피니션 한다는 말은 그렇죠? 이거 분리시켜 가지고 한정한다는 얘기죠. 분리시켜서 한정한다. 그러니까 뭐 의미를 이렇게 뭐 한정한단 말이죠.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모호성 또는 실제 세계와 맞지 않는 어긋남, 미끄러짐 이런 얘기도 잠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처음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 클래스에는 적극적인 분들이 많네요. 그래도 이 젊은 학생들도 이렇게 질문 안 하는데 여기는 연배가 드신 분들이 오히려 상당히 액티브하시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할까요? 그럼 텍스트 들어갑니다. 오케이. 텍스트는 여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문단씩 눈이 어두우신 분은 뭐 잘 안 하셔도 돼요. 참석 안 하셔도 돼요. 좀 이제 눈 밝으신 분은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만 읽으세요. 읽으면 제가 그 중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없으면 넘어가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고, 오케이? 그렇죠? 예. 첫 번째는 내가 읽을게요. 첫 번째는 자,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이죠. 법칙에 대해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의회가 제정하고 법원이 적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과학적 의미의 법칙, 예를 들어 물리화학, 생물학의 법칙, 특히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 법칙과 같은 순수하고 수상적인 과학의 법칙을 말한다.
순수한 과학의 법칙을 말한다. 이걸 놓고 얘기를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없죠?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 누가 좀 읽어보시겠어요? 두 번째 분단. 아무나 읽으세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 선생님부터 쭉. 예, 그래 주로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그것이 인간의 생활 전반에 극히 중요하다는 것도 분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칙은 과학에 의해 확정되어 우리 기술의 원천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법칙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리고 모든 합리적 행위의 궁극적 기초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 법칙이나 수학 법칙을 전혀 모른다면 그때 우리는 그야말로 미개인, 곧 자연의 온갖 위력 앞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에게 법칙만큼 중요한 것이 거의 없다 해도 그다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법칙 가운데서도 특히 순수한 수학 법칙이 아마 그럴 것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확실한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함적 행위의 기초가 된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미개인이 될 거다. 뭐 이런 정도 얘기죠. 합리적 행위라는 말은 혹시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 행위, 합리적 행동, 합리적 사고. 합리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요? 이치에 합당한. 글자풀이 그대로 한 겁니다. 글자풀이. 또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알겠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합리, 합리성. 이건 뭐 이렇게 괄호 넣읍시다. 합리, 합리성. 이건 뭐 이성의 이자고, 이건 부합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성에 부합다, 이치에 부합한다는 말이 맞죠? 글자 풀이하면. 근데 이 표현은 철학적 그 문맥에서 가면 근거나 이유에 의해 정당화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화된다. 이유나 근거에 의해서. 근거에 기반하여 정당화된다. 정당하다는 건 옳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것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득력을 갖춘다. 뜻입니다. 텍스트의 문장을 그대로 보면 합리적 행위라고 했어요. 합리적 행위.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행위가 옳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행동을 합리적 행동,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편의점에서 시간에 10,000원 남짓 하는 알바하는 어떤 청년이 한 달에 한 150 정도 용돈을 벌어 쓰는데 갑자기 외제차를 하나 딱 샀어요. 합리적 행위인가요? 어렵죠. 합리적 행위라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왜 그걸 샀지? 그 형편에
그걸 사서 한 그 이유가 분명치 않고 정당화가 안 된단 말이야. 옳은 행동을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합리한 행동, 불합리한 행위가 되겠죠.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질문 없으세요? 합리성? 됐어요? 다릅니다. 논리가 맞다는 건 논리가 맞다는 건 모순이 없다는 거고 일관성이 있다는 거 논리적 일관성. 앞에 명제로부터 후속한 명제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도출되면 논리적으로 맞다 그런 거고 이건 어떤 객관적인 이유 근거가 있어서 어떤 행위가 충분히 그런 행동을 할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럴 때 합리적 행위라 그런다 이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같은 말은 아니죠. 같은 말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는다는 건 어느 정도 보편성을 함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 문맥의 사례에서 보자면 법칙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우리 고전의 사례에서 많이 보죠.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얘기들 말이죠. 그 신봉사가 딸을 팔았는지 어쩐지 가죠. 심청이가 배를 타고 가죠. 가다가 물에 뛰어들죠.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행위였어요. 그 당시 시각으로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그 어쩌면 최선의 방안일 수도 있고 아주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시각에서 보자면 대단히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화된다 그래서 다 보편적인 언제나 보편적인 할 수 없단 말이죠. 다만 그 시대의 객관성을 띈다. 객관 그러면 또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객관적인 건 주관과 달리 틀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객관적인 것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주어진 것 참인 것 뭐 이렇게 심지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 아닙니다. 객관은 주관의 상대어. 주관은 뭐 글자 그대로 아까 한자 풀이하시던 것을 따라가면 주관은 주인이 내가 본다는 거고 객관은 손님이 밖에 있는 누군가가 본다는 거예요. 볼적과 볼관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보면 객관이 되고 나 혼자 보면 주관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이 모두가 다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한 사실이죠. 그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객관적 사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되면 아니었죠. 그러니까 객관이라고 해서 틀릴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이 시대에 물에 들어가는 건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행위였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약간 억지를 부리면.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이 오늘날은 가능하죠. 그래서 심청이가 100번 뛰어들어도 아버지의 눈을 못 뜬단 말이야. 거기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거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법칙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이해의 도식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행위가 훨씬 더 뭡니까? 합리적이 됐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그 뒤에 분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19세기 중반, 20세기 중반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라디오 수십 예를 드는데 오늘날 뭐 예를 들자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내부 구조를 잘 모르면서 이용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습관적인 생활 그걸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이제 문단이죠.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그 뒤에 분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지만 이처럼 예. 하지만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이 기회 장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됐다. 할지라도 법칙과 가정에서는 그럴 수도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법칙이란 삶과 하나의 크기에 불과한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칙은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필요조건이다. 박수 지지했듯이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관망하는 데 요구되는 명료성과 합리성의 요체이다. 예. 그리고 이런 까닭에 우리로서는 일단 법칙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이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좀 반복했어요. 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계를 명료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데 주요한 도구가 된다. 뭐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뭔지, 이 도구가 되는 법칙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조금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는가? 뭐 정도 의미입니다. 자, 혹시 뭐 그래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네, 옆에 분 하실게요. 네. 이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곧바로 법칙이 극히 놀랍고도 특이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는 다소의 다양한 사물들로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사물, 철학자들의 표현으로 하자면 존재자는 어떤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사물 내지 존재자란 사람, 동물, 산, 돌 등과 같이 세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물들의 공통된 성질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다. 예, 뭐 좀 하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아주 특수한 것들 이렇게 뭐 어우러져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이런저런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철학자의 표현을 하자면 존재자, 존재하는 놈. 놈자자 쓴 겁니다. 놈자자. 존재자, 존재하는 자. 펜도 존재하는 자고, 나 자신도 존재하는 자고, 앞에는 탁자도 존재하는 자입니다. 존재자.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법칙과 달리 다음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첫째, 이러한 사물들은 어떤 장소에 놓여 있다. 그렇죠? 공간 속 어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나는 프리부르크에 있으며 지금 내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렇습니다. 둘째, 이런 사물들은 말이죠. 존재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존재한다. 이를 나에게 적용하자면 오늘 즉 월요일 12시. 지금 하자면 2시 한 40분, 50분. 그렇습니다. 그다음 셋째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물들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각에 말이죠. 생겨난 것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언젠가 그것들은 소멸할 것이다. 넷째로 그것들은 줄곧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한때 건강하다가도 병이 들게 된다든가 한때 조그맣던 나무가 후일 점차 성장하게 되는 것 등이 그런 사례이다. 다섯째, 이들 사물 하나하나는 모두 독특한 것, 개체적인 것이다. 나는 나일 뿐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며
이 산은 바로 이 산일 뿐 다른 산일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개체적인 것, 독특한 것 또는 뭐 유일한 것이다 말이죠. 한 문단만 더 읽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것들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에 커다란 손실이 되는 것도 아니었을 수 있겠다 말이죠. 결국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특성이다. 그 다음 문장은 줄을 그어두세요. 지금 읽은 내용 전체의 요약입니다. 모든 사물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겨나고 소멸하며 변화한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개체적이며 우연적이다. 이러한 것이 세계이며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특징, 지금 말한 예술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장소성, 시간성, 뭐 생성, 소멸, 변화, 그리고 개체적, 우연적, 뭐 등등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체적이라는 말은 설명했으니까 독특한 것, 하나뿐인 것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그 부분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거나 애당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걸 요약하면 우연적인 것이다.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없어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다. 우연이라는 말은 철학에서 많이 씁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뭐 그렇다는 얘기죠. 한자가 이거 대략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풀이하면 어쩌다가 글이 되었다. 말하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적인 것이다. 자, 거기서 혹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비교적 쉬운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문단 가볼까요? 예, 그 뒤에 분 좀 읽어보실까요? 누가 옆에 분 읽으실래요? 아무나 읽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처럼 시공간적이고 일시적인 세계, 다수의 개체적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친숙한 세계 속에 법칙이 나타난다. 그러나 법칙은 위에서 말한 사물들의 어떤 특성도 가지지 않는다. 단 하나의 특성도.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법칙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의 특성을 하나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장소에 있지도 않고 시간 속에 있지도 않고 생겨난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마지막으로 우연적인 것도 아니다. 우연의 반대말은 뭔 말인가요? 우연의 반대? 그렇습니다. 필연. 예.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죠. 글자 풀이하면 반드시 그렇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자연
사회 받는 게 우리 뭐 자유국제 옛날에 뭐 뭡니까 기동서 청동서 받듯이 사회복지 했는데 옛날 사회복지하고 지금 사회복지 좀 앞줄에 가시네. 앞줄에 가시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그건 일부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또 일부 철학자들은 그거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철학은 어떤 주장을 가만히 허락하자 그냥 그러니까 내버려 팽개쳐버려두는 일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하면 반드시 그걸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엔티테제가 성립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옳은 지적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또 그걸 용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자,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시공초월성은 이미 얘기한 거고, 보편을 얘기하면서 어디 갔어요? 편의. 이 우연에 반해서 필연.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텍스트에서 태제로 다루어지는 문제인데, 필연 말이죠. 필연. 반드시 그러하다. 근데 이걸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말과 어쩌다 그렇다는 말은 일상용어로 풀어낸 거고,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첫 번째 얘기했죠.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우연은 부정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정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우연입니다. 필연은 부정하면 모순이 일어난다. 그래서 구별됩니다. 명료하게 구별됩니다. 단순히 일상으로 뭐 반드시 그런 것, 어쩌다 그런 것, 그런 감각적 표현이 아니고 형식적 표현으로 우연은 부정해도 무슨 된다. 필연은 부정하면 무슨 된다. 뭐 더 설명할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질문하세요. 뭐 필요하시면. 자, 이 얘기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그러면 가면서 또 문제가 되면 답변하기 하죠. 질문하고. 자, 그럼 첫 번째,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쪽이죠. 맨 위에. 무엇보다도 어떤 수학적 법칙이 어떤 특정 장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든지 똑같이 존재할 것이다. 물론 나는 머릿속에 이 법칙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심상에 불과하다. 법칙은 이런 심상과 같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머리 외부에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공간 전체를 초월해 있다. 둘째로 법칙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어떤 생겨났다거나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 사실상 그것은 어떤 시점에서 인지된 것이며 어쩌면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 즉 허위라는 것이 판명됐다 하는 그런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법칙 그 자체는 무시간적인 것이다. 예, 그다음 뒤에 누가 한 문단만 더 읽어보실래요? 셋째로. 실제로 법칙은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도 없다. 2 더하기 2가 4라는 사실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꾸려 한다면 터무니없는 생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성이겠는데, 법칙은 개체적이지 않다. 그것은 개체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다. 그것은 여기저기서 발견될 뿐 아니라 그 밖의 곳에서 끝없이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2 더하기 2가 4라는 것을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달에서도 발견하며 그 밖의 무수한 곳에서 줄곧 동일한 법칙, 강조하건대 정확하게 동일한 법칙을 발견한다. 네,
그러고 그다음 하나만 누가 더 옆에 분 좀 읽어보실래요? 뒤에 분이나.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그런데 이것은 법칙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법칙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칙은 표명된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무엇인가가 이러저러한 확률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위 대연 법칙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무엇인가가 바로 그 확률로 일어나며 다른 확률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만은 필연적이다. 이것은 법칙 특유의 것으로 법칙 의외의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지 사실상을 꾸미며 지금과는 다른 것으로 존재했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법칙에 관련된 여러 사실들,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언급은 이 정도 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법칙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냥 수 읽으면 웬만큼 읽히죠. 네, 웬만큼 읽히는 글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대체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거는 법칙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또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시공간 초월성, 불변성, 그다음은 필연성, 보편성, 뭐 이런 것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하나하나는 차별화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그러나 이미 강조했듯이 이 점은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다 말이죠. 세계, 우리가 적어도 이들은 세계는 이들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세계는 다채롭고 다양한 종류의 대상들을 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이며 일시적이고 개취적이며 우연적이라고 하는 낯익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비공간적이고 무시간적이며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영원한 법칙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냐 말이죠. 이게 뭐 유령 같지 않냐? 우리가 법칙을 어떤 방식으로든 완벽하게 설명해서 세계에서 제거하고 궁극적 분석을 통해 그것이 세계의 여느 사물과 근본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문제가 훨씬 더 간단해질 것 같단 말이죠. 이것은 법칙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때 떠오르는 최초의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바로 철학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왜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모든 과학이 법칙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과학은 법칙을 세우고 탐구하고 추적한다. 하지만 그것은 과학은 말이죠. 법칙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묻는 것은 의미심장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법칙을 인정할 경우 우리의 세계 속으로 또 다른 세계와 같은 것이 스며들기 때문이다. 보편자의 세계, 필연의 세계가 우리 세계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법칙을 인정하게 되면 이 세계는 어쩌면 유령과도 같은 다소 기분 나쁜 것이다. 그러니 이 법칙을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뭐 정도 얘기입니다. 내용은 뭐 그렇게 평이한 내용이어서 특별히 뭐 설명을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누가 좀 읽어보실래요? 그 뒤에 분.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다시 올까요? 뒤엔 멀리 계시면 또 소리 질러야 되니까. 네. 실질적인 시도가 읽으시죠. 네, 읽으세요. 예를 들어 법칙은 과거의 산물이라는 의견의 모습 이에 따르면 세계는 오직 방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세계 속에서는 그 어떤 법칙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법칙들은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칙은 과학자, 이를테면 과학자나 물리학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법칙은 과학자의 의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뭐 특별한 어떤 존재성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 그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런 게 있죠. 어떤 질량 가진 두 물질 사이에 인력이 잘 만난다죠. 그런데 그 R 제곱에 M1, M2로 표기되는 그 중력의 그 수식이 그 존재하는 사태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특정한 행성과 행성, 그 물질과 물질 간에 일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어떤 행동 방식,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 만드는 인간의 수식에 불과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질문, 내 말이 지금 전달됐나요? 법칙이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에 있어요. 법칙의 세계가 있어요. 법칙의 세계가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떠돌아다녀요. 법칙이 다양한 사태를 지배해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건 있다 게 있어. 이건 뭐 이런 거 없어. 이게 보고 싶은 뭐가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식에 불과하다. 어떤 수식? 여기서 움직이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서 보여줄 수 있는 수식이다. 그러니까 이 수식에 해당하는 실체는 이 세계 속에 없다. 다만 그 수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물리적 대상들, 천체들이 있을 뿐이다. 물론 과학자 수식이 예상하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살짝 상상을 동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 선생님은 내가 다 알아요. 여기 뭐라고 쓸까요? 그런데 뭐 힘이 작겠다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다가갔다가 떨어질 뿐이다. 근데 이게 규칙적이면 이게 뭔가 수식으로 설명이 되겠네. 다음 순간에 내가 어디를 위치할지를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일정하면. 그렇잖아요. 내일 해가 뜰까? 내일 해가 뜰까요? 해가 뜬다. 내일. 이 자신 없네. 너무 터무니없는 걸 물어봐서 그럴까 보다. 그죠? 우리가 내일 해가 뜰 거라 봐요. 그럼 그거 안 되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믿음, 내일 해가 뜰 거라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경험치. 그것이 경험치. 과거의 경험치라는 거예요. 늘 그래왔으니까. 과거에 반복된 동작.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늘 잘 산다는 걸 실제로 확인했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처럼 보여왔던 행태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는 방식,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여기다가 주입시키는 뭘 통해서? 수식을 통해서. 법치라고 하는 언명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문제는. 그리고 이 사람은 서양 철학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 이전의 철학을 완전히 뒤엎어놔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어떤 이름 있죠. 그 다음 문단에. 데이비드 휴입니다. 데이비드 휴. 18세기 영국. 1711년에서 1776년까지 나타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물들 사이에 발견한 어떤 실체성을 추출해 가지고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반복해서 경험하는 바를 수식으로 정리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구성물, 인간이 만든 컨스트럭션한 그런 명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주장했을까? 그 다음 한번 좀 봅시다. 텍스트 자체를 4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러한 해결은 인간의 구성물이다라고 하는 해결책 말이죠. 답변은 종종 실제 제기되었고 특히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했다 말이죠. 그는 자연법칙은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하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그 필연성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게 늘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을 가열하게 되면 끓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그때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는데 익숙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습관, 즉 익숙해진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급기야 우리가 익숙해진 것과 다르게는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흉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법칙의 유별난 특징으로 간주되는 것들을 설명한다. 유별난 특징으로 간주되는 것, 시공간적 초월성, 뭡니까? 불변성, 필연성, 보편성 이런 성격을 지니는 까닭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맞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최종적 분석에서 법칙의 효과 같은 특성들은 모두 사라진다. 법칙은 공간적이고 시간적이며 일시적이고 개체적인 친근한 이 세계와 아주 잘 조화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건 아니다. 이 세계가 보여주는 어떤 일정한 특성을 반영해서 그걸 언술로 표현한 것, 또 정확히 말하면 수식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필연적인 무슨 유령과 같은 이런 어떤 보편자가 이 세계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비인까지 시켰는데 흉에 대한 설명은 제가 뒤에 덧붙이기로 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를 지금까지 읽은 내용 좀 이렇게 듬성듬성 읽었는데 그닥 어려운 얘기 아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